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쏙쏙 들이대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정치권 이슈로 뜨거웠는데요.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기자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좀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일본에 의존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건너야 할 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정부하고 긴밀하게 민관 정협력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교적 해법이고 또 경제정책의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본 통상보복조치 위기를 극복할 진정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전문성 있는 특사의 파견 등을 제안하였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성될 비상협력기구가 일본과 원활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관련 내용입니다. 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5당 대표가 함께 청와대 회담에 모였던 명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이라든가 국회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 결의문도 발표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김정 전 의원부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들어볼까요? 네. 공동 결의문이 아니고요. 공동 합의문. 발표문도 아니고 발표문. 발표문. 네, 네. 발표문 죄송합니다. 공동 발표문. 네, 네. 발표문. 네. 그랬는데 우선은 참 어렵게 만났어요. 어렵게 만났고 여야가 서로 원수처럼 그동안 싸워왔었는데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일치단결해서 그래도 만나서 해법을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국민을 좀 안심시킬 수 있고 네. 일본에 보내는 또 국제적인 그런 메시지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이제 아주 오랜만에 만난 것 치고는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정도 수준 그 이상은 그 성과물을 얻어내지 못한 것 같아서 별로 성과가 없었다. 네, 여전히 아쉬움은 남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일본의 도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공동의 어떤 대응을 하자는 측면 그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했던 점, 그리고 평행선만 여전히 달린 점, 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할 일이라고 또 한국당에서 돌려버린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조금 이제는 시작이 됐으니까 좀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법 또한 좀 찾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님 참 어렵게 만난 건데요, 그렇죠? 이게 근데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대1로 만나야겠다. 나는 그렇게 5분의 1로 만나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작은 정당과 이 110석이 넘는 정당이 같은 대우받는 건데다가 또 패스트 트랙 때 예사당은 같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런 관계였다가 일본 문제가 터지니까 황교안 대표가 조건 없이 하자. 오히려 이제 갑자기 제의를 하니까 청와대가 처음에 내가 볼 때 좀 당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청와대가 답을 하지 않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쪽에서 답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동안 쌓여왔던 여야 5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국내 현안 논의의 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합적인 성격으로 만난 건데, 저는 뭐 결과를 떠나서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만 봐도 처음에는 문 대통령도 조금 긴장했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나 이런 이 야당 대표를 갖다 대통령이 만나는 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익숙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으면 매일 보수당, 노동당 대표가 싸웁니다. 매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에 만나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한테 또 만나자고 했다고 지금 보도가 지금 막 속보가 나오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문 대통령도 아마 좀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당 대표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은 이 건으로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동안에는 누가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고 다들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만나서 하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법 이야기하고, 예컨대 황교안 대표는 지금 뭐 적폐 수사 또는 뭐 국방부 장관 이야기하고, 중간에 낀 정동영 대표는 그래 국방부 장관은 나도 이 나쁜 이거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추경 안 해준다 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이렇게 크로스됐는데, 그걸 보면 저는 이런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만남은 꼭 소모적이지 않았더니 아주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해라. 그리고 다른 건 다 떠나서 해법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근데 합의 본 거는 그겁니다. 아베 총리는 참 나쁜 지도자다. 어떻게 이런 도발을 할 수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합의 본 거 아닙니까? 공동발표에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저는 대외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 좀 더 이런 모임이 저는 좀 더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1분 30초 동안 예. 네, 따로 얘기했다 그러는데요. 네. 예. 인왕산을 바라보면서 뭐. 근데 어쨌든 그 기자들이 뭐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 1대1 회담을 제의했다는 보도가 지금 막 나오고 있던데, 그 뭐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1대1로 만나자. 그 다음에 5당 대표와의 만남을 하자. 청와대는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1대1 회담을 하자.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뭐 시기의 문제이지 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제 지금은 그 전에 일본의 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너무 경제적 위기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더 급선무다. 다만 이제 이번에 대표들이 만나보니까 다들 대통령한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저녁은 좀 같이 먹자고 했는데 황 대표가 선약이 있어서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성과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우선은 뭐 네.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그동안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또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각각에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어쨌든 안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한데 모였다는 데 의미가 있고, 네. 국민들을 다소 안심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사실은 그 일본에 관련된 의제는 의제대로, 또 추경과 같은 다른 국내 정치적 의제는 좀 구분했으면 조금 국내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는 좀 다양한 토론을 하고, 네. 일본에 있어서는 아주 빠른 또 그리고 말하자면 결의문 또 합의문 정도를 만들어내는 좀 구분을 좀 더 청와대의 정무팀들이나 정책실이 좀 각 그 당별로 의제들을 미리 만들어서 좀 조정을 한 상태에서 좀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 일본이 봤을 때는 뭐 일본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언론들을 봤을 때는 모였다가 결국 합의문도 못 냈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좀 더 말하자면 친절하고 좀 더 정교하게 디자인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식사 문제도 저는 처음에 뭐 짧은 시간에 밥 없는 걸로 해놓고 갑자기 뭐 어느 누가 그 다음날 저녁에 일정이 없다 하더라도 자존심 상해서라도 갑자기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내가 할 일 없는 사람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넥타이 풀고 정말 한 서너 시간 식사까지 하면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좀 미리 해서, 아예 차라리 의제 없이 만난다면 난상 토론해서 저희들하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제가 다 들을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넥타이 풀고 아예 정말 진지하게 국민들 뭐 쇼잉하는 게 아니라 심탄회하게, 일부는 일본에 대해서 결의하고 2부는 정말 각자 얘기를 좀
하는 이런 좀 기획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챙길 수 있는데 그걸 챙기지 못하고 그냥 합의문도 못 내는 결과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하고 다만 이것을 계기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일본과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그것의 내실화 그리고 어쨌든 이번 계기로 어쨌든 그 한교안 대표하고 문 대통령이 만나서 1대1 회동도 하고 단순히 한교안 대표만 할 게 아니라 한 대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각 당별로 해서 조기에 여러 가지 난제들을 청와대가 아주 말빠르게 수습해야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기 한마디만 덧붙이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아마 기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런 기사가 나왔겠지만 처음에 예전 기사가 이런 겁니다. 왜 4시에 만나느냐는 기사를 씁니다. 기자들이. 그게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저녁인데. 그러면. 저녁 식사 그런 의례적인 밥 먹으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긴장해서 밥 같은 거 안 먹고 긴장해서 하는 뭐 그런 회의를 원해서 청와대가 4시를 잡았다. 밀도 있는 2시간 회의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 예전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5당 대표도 그렇고 시간을 1시간 더 넘겨서 3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참모가 아이디어를 낸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적극으로 낸 건지 모르지만 갑자기 대통령이 밥 먹고 가라 뭐 그렇게 이야기 좀 더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준비된 게 아니라 이야기 해보니까 아 이거 이야기 된다. 그러니까 1시간 더 한 거고 또 간다고 하니까 나 약속 없어 밥이나 먹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저는 계획적으로 나온 발언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지금 말씀처럼 당 대표가 다들 일정이 있는데 그렇지. 만약에 그럴까요? 취소하고 먹을까요? 그러면 또 모양도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조금 더 처음에 준비할 때 청와대 참모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당 대표를 좀 뭐랄까요? 아군 적군 하자면 적군 다루듯이 굉장히 경직되게 대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리 저 혹시 밥 먹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좀 이렇게 해놨으면 준비했으면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서먹서먹하게 딱 2시간 밥 안 먹어 잘라버렸습니다. 해석이다 보니까 밥 안 먹는 이유까지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한 이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앞으로는 이게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친숙해지면 생각은 다르더라도 이런 형식은 조금 더 플렉시블해질 필요가 있다. 경직되어 있었던 이런 생각은 분위기였는데 좀 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걸 놓친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만남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 섞인 기대를 다들 했습니다만 또 언제 만나게 될지는 알 수 없거든요. 지금 1년 4개월 만에 만난 거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이제 얼굴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취임하고는 뭐 연수로.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2017년에 총리 시절에 얼굴 본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만남이었는데 만나고 나니까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1대1 회동이니 뭐니 하고 그 형식과 이런 거에 매몰돼 가지고 서로 싸웠던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그런 그 정치 그 투쟁이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다들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언제 또 볼지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표들의 체제가 지금 이대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길어질 것에 대비해서 미리 염두에 두고 혹시 길어지면 저녁 가능하시겠느냐 해놓고 나중에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이 문제들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풀어갔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또 하나 좀 특이하게 주목했던 점은 과거에는 저도 이제 당대표 모시고 대변인 하면서 그 영수회담 가서 나중에 발표도 하고 대표 얘기 듣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모두가 지금 대변인들이 모여가지고 춘추관에서 한 문장씩을 이 공동 발표문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 그렇죠, 좋은 모습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에 18대 그래요? 국회 처음에 정세균 대표가 MB를 만나고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동관 대변인이 뭐라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이쪽의 느낌과 그 결과물과 청와대에서 발표해버린 거 전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회담이 전혀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표할 수 있냐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민주당에서 당시에 이제 막
그 반박하고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났기 때문에 각자 돌아와서 발표하고 이랬던 모습보다는 특히 그 지소미아 같은 거 놓고 서서 다들 이 문구 하나하나 자고 수정해 가면서 어제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 비서실장, 대변인. 그래서 뭔가 여야 대표 청와대 회담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제 좀 발전하고 변화해 가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에 좋았어요. 그런 점은. 그래서 의미 없는 또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공동 발표문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뒤 돌아가서 나중에 딴소리하고 이랬던 과거의 모습보다는 진일보된 그런 공동 발표의 모습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도 이제 화면을 봤는데 공동 발표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전에 그 내용을 다 합의한 거 아니에요? 합의문이라고 하면 안 됐었나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합의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일부 대해서? 참가자가 합의하지 문구는 못한 합의한 부분이 거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일본 관련된 문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합의 과정에서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뺐다 그러면 그것도 뺀 상태에서의 합의잖아요, 합의지. 사실은. 그래서 문장 하나인데 굳이 그 합의라는 단어를 그렇게 아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구분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외적 아젠다는 사실 좀 더 강한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근데 이게 두 개 다 섞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조차도 아무 합의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아쉬움이 있었다는. 내용적으로 사실상 과정이라는 거 봤을 때 합의한 앞에 건데. 부분에 대해서 다 합의를 해놔놓고. 근데 형식은 발표다. 네. 상당히 아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진 의원님, 어제 이제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해법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조금 비슷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좀 다른 게 문재인 대통령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는 것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속으로 그 아이디어를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말을 못할 경우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일 특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KBS 1TV 일요 진단에 나와서 꽤 오래됐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볼 때는 조금 뭐 힘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를 빨리 만나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건 힘들다면 그 다음에는 미국 SOS 쳐라.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그 일본 전문가들 원로들 뭐 해라 뭐 이렇게 상당히 아이디어를 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외교관들의 생각인데 자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 뭐 정동영 대표 전부 다 지금 일본 특사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 뭐 이야기 다 나옵니다. 아베 총리 만나라 다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 문재인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내가 여기서 확고하게 대통령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해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 간에는 좀 거리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렇지만 일본 아베 총리의 행동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 규탄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인정하는 거고 해법은 저는 다만 이제 야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목표는 다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 어떻게를 갖다가 이게 내야 되는 것이고 여야 대표들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들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저는 손학규나 정동영 대표나 특히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원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다면 DJ 정부에서 일본과 이 외교를 해본 사람들이 갖는 해법은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는 저는 상당히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때는 상당히 참고 뭐 심지어는 DJ가 조금 굴욕적인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일본 가서 해결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그때 욕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런데 한글을 보면 외교라는 게 이제 겉으로 자존심 세우는 게 있고 뭐 반일 운동 하자가 있고 또 이제 뒤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정동영 대표나 손학규 대표의 해법은 좀 DJ에 저는 좀 가까운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특히 이낙연이라는 훌륭한 카드가 있는데 왜 안 써먹느냐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걸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고 또 이제 이런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손해볼 게 없는 게 대통령은 야당이 이렇게 세게 나오면 이걸 이용해서 사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봐라 야당이 이렇게 하는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은 저는 서로가 손해볼 게 없다고 보는 이유가 문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한마디는 사실 외교적으로 의미가 또
굉장히 확대될 수가 있는데 야당 대표들은 마음대로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요.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해서 대통령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해법은 상당히 좀 달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발표문에 하여튼 외교력을 이거는 다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그렇죠. 이거는 시기가 뭐, 예, 합의 나왔는데 본 거죠. 그 좀 일본의 현재의 수출 제한 조치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여야가 특히 대통령과 야당이. 김희정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외교력 해법이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보세요? 그 정의당이나 민평당은 좀 더 강력한 대응을 주문을 했고, 네. 그다음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뭐 특사 파견이나 뭐 이런 외교적 해법 그렇게 이런 걸 나눠졌죠. 했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투트랙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트랙으로? 대통령이 그 청와대 회의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굉장히 이제 뭐 긴급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그런 발언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물밑에서 다각도로 이 외교적인 협상과 또 국제적 공조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개의 야당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이 동시에 필요한 투트랙 그 요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니 근데 특사 파견과 정상회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확실히 난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하게 났죠. 그러나 이제 그렇긴 한데 대통령도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렇겠죠.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특사에 대해서 이제 어느 야당 대표는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정도 답변만 했어도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을 표현한 대표가 있었어요. 정동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뭐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특사를 파견했을 때 실제로 성과가 없다면 그것도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이 데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함을 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참여 선거 끝났을 때 21일 날 이번 주 일요일이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실제로 배제하는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 그 이후에 일본의 어떤 그 지금 그 진행되는 추이를 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고려하려고 네. 즉답은 회피했던 게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전히 이게 아주 서로 뭐 다른 생각을 노출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러나 한국당과는 조금 차이를 보인 건 있죠. 황교안 대표가 이제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 뭐 문구에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대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딱 거부를 했잖아요.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었는데 좀 그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 예. 보호 협정 같은 경우에 이거 그렇다면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이 이 안보 동맹에게 주는 호혜적인 조치 같은 것인데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럼 파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각 당의 이견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모아놓고 보면은 하나하나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또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문구로 아주 명문화시킬 것인가 또 그거는 빼고 조금 두고 볼 것인가라는 그런 미묘한 차이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일 군사 정보 협정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네. 하고요. 그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국면은 일본의 침략이라고 경제 침략이라고 그러고 민주당 의원들도 발언이 상당히 좀 수위가 전에보다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과 특사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 시각도 확연하게 야당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해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실제로 만약 해법 중심으로 갔다라면 일본이 얘기했던 제3자 중재위원회 받으면 그 문제가 다 해법이 바로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쉬운 길을 갖지 않으면서 어떤 이게 그 말하자면 뭡니까 이게 징용 문제의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 우리의 정부의 말하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의 기조가 일본 군에 의해서 말하자면 징용된 사람들의 자존심을 명예회복을 하는 전제와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일 문제의 문제하고를 바로 이렇게 어떻게 맞바꿀 수 있느냐에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단순히 그 문제가 걸려 있지 않다 그러면 일본의 보복을
빨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중재위원회에 중재해버리면 되고 지난번처럼 노무현 대통령 했던 방식으로 우리도 돈 낼게 하면 그 문제는 끝나는 부분인데 심지어는 뭐 김대중 대통령 얘기까지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그때는 천황이라 그럽니까? 왕도 만났고 서로 좋은 분위기 했습니다. 그때는 어쨌든 IMF 직후에 벌써 15년 전의 인식인데요. 지금 경제 침략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본이 경제 제재로 들고 나오는 것이 단순히 현재의 한국의 어떤 반도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먹거리의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뭐 5G와 연동돼 있는 불화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폴더폰 접을 수 있는 미래의 우리 먹거리 산업에 브레이크를 걸겠다. 더 이상 말하자면 일본의 전자제품이 사실은 2000년대 초에 백색 가전에서 다 철수하면서 그렇게 빨리 한국 가전이 전 세계를 압도할지 몰랐다. 반도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서 만약에 수소 경제조차도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일본으로서 굉장히 현재로서는 물론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만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떤 보복 단순의 보복 차원이 아니라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말하자면 원전 그 수산물에 대한 우리가 금수 조치라든지 이런 데 대한 네. 보복일 텐데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의 어떤 어택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어떤 더 이상 한국이 저렇게 말하자면 반도체나 수소 경제 발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 관점이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변화해야 된다는 차대한 과제가 있는 부분이고 단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재성 의원이 이제 민주당의 한일 무슨 대책위원장인데 의외로 일본 정부가 과연 지금 이달 말 뭐 8월 초에 하는 화이트리스트에 삭제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쪽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일본 전체에 야당의 주요 그 비판 포인트는 네.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거예요. 네, 결국은요. 그래서 특사회의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근데 단기적으로 그런 네. 관점을 좀 청와대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사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가서 무릎 꿇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사를 보내더라도 참여 선거 이후에 조금 더 안정된 캄다운된 상태에서 서로 간에. 조율해서 만나서 뭔가 상생적인 기조를 발휘하는 거지. 지금 야당 주장에 등 떠밀려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그러면 그 징용자 문제, 모든 문제 포기하고 항복 선언하는 거와 다름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의 진행 과정을 이 문제는 좀 보기로 하고요. 이 예민한 얘기가 나왔어요, 진영이. 한일 군사 정보 협정 파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중재를 하게 만드는 하나의 끈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한 증오가 북한에 대한 견제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이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은요. 북한과 또는 러시아 내 중국 저쪽 세계에 대한 견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물론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면서 북한은 우리 편처럼 되고 일본은 적처럼 되는 이런 좀 묘한 감정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근데 이게 과연 온당한 건지 왜 그러면 대한민국 군과 이 뭐 사드 이런 거는 왜 배치하는 건지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주적의 혼란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근데 먼저 치고 나온 거는 아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아베는 이걸 위해서 저는 상당히 공작 내지는 로비를 한 거로 봅니다. 워싱턴에서. 아베가 최근에 한 석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3번 1대1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사, 워싱턴에 있는 일본 대사는 뭐 거의 백악관에 지금 미인자하고 다 친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면에 어떠냐? 정무공사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국내로 호출했죠? 비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사도 제가 볼 때는 유능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종 차장 보냈지만 제대로 뭐 한 것도 없이 왔고. 그러니까 미국 라인, 일본 라인이 지금 끊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 동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경제공사가 실무 책임자입니다. 이 경제공사 3월 달에 그만뒀는데, 호출됐는데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에 외교부는 지금 공석인 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그 일을 해야 될 실무 책임자들이 다 구멍이 났는데 지금 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 외교에 대한 데서
일을 할 사람을 하는 거는 저는 진짜 무능하다 봅니다. 이건 대통령이 지시해서 빨리 그럼 거기 책임자 넣어라. 왜? 그 일을 할 사람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한일군사 정보협정 파기 문제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원인 제공자는 아베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가지고 한번 흔들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이거 깰 생각 없는데 얘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 워싱턴에 좀 압력을 가해야죠. 지금 근데 워싱턴도 지금 한국에 왔지만 별로 중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 일본이 그동안 손을 좀 쓴 것 같아요. 너무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흔들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은 사실은 일본과 한국은 서로를 지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모욕을 주고 해놓고 아베가 등 뒤로 칼을 꽂게 하겠다? 돼 있으니 결국. 아베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 참의원 선거 잘 되면 헌법을 바꿔서 자유대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는 건데 지금 사실은 항공모함도 이제 이미 갖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닌지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일을 할 사람이 지금 없어요 지금. 일본 통, 미국 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문제는 강경화 장관이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좀 일을 합니까? 네. 자, 그 국회로 좀 넘어가 볼까요? 결국은 어제의 청와대 회동도 결국은 좀 국회에서 원만한 국회 운영이 되기를 하기 위한 측면도 상당히 강했는데요. 그러나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 이건 결의안이죠, 국회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네. 이건 좀 국민적 입장에 봤을 때는 결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불발돼 버렸어요, 결국은 이게. 그래서 한국당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노 재팬이라는 그런 그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네. 어떤 게 일본 물건이고 또 우리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또 우리 상품이 무엇인지까지 해서 뭐 불과 계산한 지 며칠 만에 지금 뭐 엄청난 조회수가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참여하고 있고 그것도 일본 거였다면서 그것도 일본 저도 어저께 동네 슈퍼에 갔다가 이 젊은 주부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그랬다면서 학습지 이것도 안 해야겠네 이런 얘기들 하는 걸 실제로 우리가 정치권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이게 커져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어제 그 얘기 하자면 그래서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눈 감고 귀 닫으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답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심상정 대표가 아주 굉장히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소미아에 관련해서 군사정보 협정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는 충분히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두분다 압박하는 같은 카드로도, 의미시네.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로도 이걸 들고 가서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무 협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 충분히 일본이 아마 이렇게 이제 여파가 일파만파로 여기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지점이 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90일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하려면 파기를 원하는 쪽에서 90일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 11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이게 이제 재협상되는 8월 거라서 며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8월 말까지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월 1일 날 화이트리스트의 배제를 실제로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일본이 우리 이제 광복절 대통령의 메시지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 지소미아 들고 가서 협상할 때 카드로 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지렛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국회에서 윤상현 외통위원장이잖아요, 한국당. 위원장은 빨리 이거를 통과를 시키고 하자고 그랬죠, 윤상현 위원장은?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거에 관련해서 법안 공청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한국당 간사가 이거를 거부하고 하면서 불발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당이 내부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대표는 청와대 가서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일본 자극한 이렇게까지 눈치 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강경하게 단호하게 한 두 마디 정도 하고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외교력을 발휘해서 물밑 협상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당처럼 이렇게까지 지금 누구 눈치를 보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국당이 무슨 해법을 내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사 파견 정도 얘기했던 것이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 규탄 결의안 정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의안이 무슨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또는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근데 이거를 간사는 거부하고 또 위원장인 한국당 출신 위원장은 이거를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것. 네. 이렇게 엇박자라서 결국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2월 임시국회. 오늘 끝났잖아요. 마지막 날인데 이제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는데
다시 다음 주건 언제건 원포인트건 투포인트건 국회가 다시 열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나경원 대표는 이거예요. 이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그다음에 이 북한 목선 국조 이거 해주면 원포인트, 투포인트 해가지고 해주겠다는 건데 저도 이제 김 의원님께 동의하는 거는 저는 채택 이 결의안에 문구는 뭐 좀 논쟁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 자체를 채택하는 거를 저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또 하나는 그 민주당도 의병을 일으키자 이런 말은 저는 참 안 맞다고 보는 게 자 정치인으로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이 맡은 직함이 그쪽에서 그런 일을 하는 대표격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일본 가서 한 게 있습니다. 지방까지 가서 그 뭐 소장과 이거 불화수소 모으다가 메가뱅크에 가서 한 말인데 이거는 별거 아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8.15 이전에 대한민국에 반일 감정이 크게 일어나서 한일 간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경제 골이 생기면 이거는 우리 경제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말하고 감정적으로 막 할 수는 있는데 경제적으로 미래를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한일 양국에 다 좋을 것인가. 일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베나 이런 강경파들이 또 혐한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거기서 우리하고 비슷하게 할 텐데 네, 이거를 알겠습니다. 여당의 의원들이 하자. 청와대의 수석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네. 과연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건지. 냉철한 판단이 그거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정리를 굉장히 하고요.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분이 말씀하신 한일 군사 정보 협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교의 한 수단으로서 어떤 카드로서 아베 정권을 고립시키는데 상당히 유효한 카드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자, 하여튼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는데 물론 공동 발표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본회의는 결렬이 됐고요. 이 추경 문제는 또 길어졌고 국회의 어떤 원만한 부분들은 해결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어쨌든 뭐 결론은 이미 그런 잠재태를 갖고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한 번 해동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네. 보고 오히려 어제를 계기로 모든 청와대 정무팀들이 뭐 말하자면 민주당을 제외하는 사당 원내대표하고 각각 개별적인 의사소통을 더 지속해 가는 방법. 그리고 어쨌든 현재 말하자면 공동기구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걸 핑계 삼아 그렇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의 협조적인 부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어떤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나 감정에 말에 몰입되기보다는 다른 야당과의 협치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본의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해서 국회가 좀 같은 의견을 모아서 공통 분모를 갖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총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가 희망했던 것은 정동윤 대표께서 내려놓으시고 제3지대 신당으로 나가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자, 이것이 제안이었는데 그 출범이 무산이 되고 나서 대한정치연대를 일단 10명의 의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뒤에서 들쑤시고 분열을 선동하는 행태는 당을 위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당의 분열을 주도하고 그리고 결사체를 주도하고 당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가 1차 혁신안을 의결한 직후 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몹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좌초되는 일은 상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위기는 창당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기승전 손학규 대표의 퇴진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혁신위가 과연 국민들과 당원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당 내용으로 요즘 시끌시끌하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입니다. 이제 21대 총선이 이제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정치권의 해처모의 움직임도 가시화될 거다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만 두 야당의 이 분열과 분당 가능성이 상당히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정계 개편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분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세 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진성호 전 의원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 며칠 전 이제 평화당이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정동영 대표가 이제 한 원로 정치인이 뒤에서 분열 공작을 한다는 말을 세게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언론에도 좀 상당히 크게 보도됐는데 그 의원이 박지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대한정치모임의 대표는 박지원 의원은 아니고요. 네. 뭐 유승엽 뭐 등등 있는데 근데 어쨌든 또 박지원 의원이 그거 보고 그다음에 받아쳤습니다. 역시 정동영은 정치 잘한다. 기사 크게 났대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당대표는 정동영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쪽도 위기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하자. 당신은 가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 14명이 국회의원 의석입니다.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정신적으로는 이제 이쪽에 와 있는 분도 한 두세 명 계시기 때문에 합하면 16, 7명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중에서 10명이 지금 유성엽 원내대표가 방금 우리 봤지만 뭐 대한정치연대, 약칭 이런 걸 만들어서 10명 정도가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정동영 대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석 정당에서 10명이 지금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니까 뭐 천정배, 뭐 박지원, 유성엽 뭐 상당히 센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는 이제 제3지대를 만들어서 좀 더 키우겠다. 그리고 정동영 대표는 좀 이제 그만둬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동영 대표계에서는 또 끝장 토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마음을 비우겠다면서 왜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내가 볼 때는 불출마 선언할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형국인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민주평화당이라는 당명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한지붕 두 가족 이거는 이제 거의 분리가 된 것 같아. 시간 문제지 조만간 빠이빠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뭐 어떻게 그냥 뭐 잘 되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처음부터 안타까운 과정으로 보는 겁니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유럽 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이 상당히 약진한 네. 그래서 작은 정당으로서 또 젊은 세대의 공감대를 넓혀갖고 정확한 아젠다에 집중했던 것이 주요해지는 그랬죠. 이제 그런 부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본인들은 어떤 그 다당제라고 하는 국민의 뜻의 어떤 정당 대표성을 가지고 뛰어나왔지만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스스로. 그리고 가치에 집중 또 가치와 정책에 연관된 것을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플랫폼에 태우지를 못했다. 네. 그런 것이 저는 실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당제가 실패가 아니라 다당제의 실험이 소중한 만큼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민평당, 국민의당은 여전히 전라도 기반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본인들이 새로 뭐 대한정치연대를 했을 때 그 대안이 지역색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본인들은 제1당을 꿈꾼다고 하지만 구성원들의 면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밖에서 보면은 그게 안 보이는 또 바른미래당은 더 심한 거잖아요. 아까 문병호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위기였다. 그 두 가지가 합쳐서 시너지가 되지 못하고 상생이 될 수 있는 요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한 가족 말하자면 한 지붕 두 가족을 끝까지 한 가족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오히려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국민의 걱정을 계속 안고 살아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러한 국민의당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국민의 기대들을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고 또 전체의 새로운 활력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의 지지멸렬한 어떤 지지율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제가 무량세계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무량세계는 뭐 물론 불교 용어지만 실제로 자르고 자르면 훨씬 더 단단한 하나의 단일한 가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잘랐더니 더 속에 아주 다양한 또 포괄성이 나왔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10명밖에 안 되는 정당, 20명밖에 안 되는 정당이 100명, 200명 정당보다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민평당, 바른미래당 얘기 다 합니까? 한꺼번에? 그건 우리 김지원님 좀 하나만 있는데. 민평당 얘기부터 먼저 하죠. 민평당은 보니까 큰일 났어요. 우리 공화당이 턱밑같이 쫓아왔어요. 지지율이. 그래서 아마 이 의원 숫자로 하면은 한 7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바른미래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그 비례대표까지 포함한다면 민평당은. 그런데 턱밑까지 쫓아와서 지금 우리 공화당하고 이 지지율 경쟁 중이라서 걱정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보기 민망하죠.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돌아가면 국민의당이 절대로 깨지면 안 됐는데 그런 아쉬움이 저는 강하게 남습니다. 명분도 다 잃어버리고 실리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이 분열의 수순을 다시 한 번 또 밟게 되는 이런 것이 좀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죠. 네. 민평당 상황에서 본다면. 그런데 정동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불과 한 서너 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대한회의라고 했나요? 대한정치연대라고 했나요? 뭐. 거기에 다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지금 형국이어서 그래도 이제 분당은 아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정치연대라는 곳에서 이 의원들의 뜻은 그러면은 깨고 나갈 것이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아직은 그런 건 아니고 내부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만 결국에는 바른미래당의 일부 이제 제3의 지대를 찾으려고 하는 의원들과 뭔가 좀 더 무르익었을 때는 결국에는 분당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누가 이 깃발을 들 것인가라는 깃발 들 사람이 정해지는 시점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이게 깨지는 건데 깃발 들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느 행사장에서 바른미래당의 이제 호남 출신 중진 의원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대로는 안 되는데 누가 깃발을 들 것인가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평당에서도 얘기하듯이 깃발 들 사람은 현재의 손학규 대표도 정동영 대표도 기계적으로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걸로는 전혀 미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깃발 들 새로운 외부의 어떤 신선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안철수 유승민은 것이잖아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관심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대한정치연대에서도. 그러니까 그 깃발을 누가 들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국 그것은 이제 단순히 사람의 그 면면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깃발들 사람으로 상징되는 정체성, 그다음에 비전 이런 거겠죠. 대선 주자급이 어떤 나와야 정치 될 것 같은데, 철학인지 제가 이런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만 이게 뭔가 당도 되는 것이죠. 대선 주자급이 나와야 이 깃발이 그러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김 의원님 말씀처럼 정동영계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또 제2의 안철수, 제3의 안철수 찾냐? 어디 있냐 지금 뭐 하냐 뭐 이런 꿈에서 깨라 이게 이제 정동영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만 보면 저도 이제 이름을 보니까 아니 박지원, 뭐 유승엽도 있지만 이용주, 장병환, 장정숙, 정인아, 천정배, 최경환 셉니다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다만 이제 이분들이 조금 이 중진이다 신선하지는 않지만 이름만 들어도 장병환 뭐 나름대로 다 이제 천정배 한 칼씩 다 했던 분 아닙니까? 개인정 치력이 있다. 예, 장관도 하셨고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간단치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밖에 있는 지금 이용호, 송검주, 뭐 민주당에 한번 창피당하고 무소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바른미래당에 뭐 주승용이라든지 근데 이제 떠오르는 호남계. 분들, 예, 호남계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좀 유명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뭐 김동철 의원도 있는데 뭐 등등 모셔올 수 있다면 있고 다만 진짜 스타 한 명이 차기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손색 없는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이 정당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다. 그렇지만 바른미래당도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제3지대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은다면 저는 이 정당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 보궐선거 때 민주평화당에서 한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니까 민주당 생각보다 약하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 인기 없네. 이겼습니다. 이때 민주평화당이. 그래서 다음 선거까지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면 민주당이 뭐 힘이 생기겠지만 모릅니다. 9개월 뒤는. 그러니까 지금 제보던 민평당의 이 움직임은 박지원, 뭐 유승엽 다 정치
뭐 5단부터 9단까지 다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플레이를 만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뭔가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스스로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민주당은 좀 긴장할 수가 있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대통령 이제 취임 초기만 해도 지지율만 보면 민주당이 호남에서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 보면 집권 초기에 그 민주당이 강할 때 지방선거 때의 민주당 강세는 호남에서 좀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유승엽 의원은 계속 먼저 치고 나오려고 그러고 박지원 의원은 마이크를 대고 아니야 9월 달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참 재밌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른미래당도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또 이게 유명무실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혁신위원장으로 처음에 정병국 의원 거론되다가 나중에 또 이제 추대환?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했죠. 네. 그리고 혁신위원도 8명 중에서 3명이가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혁신위원들은 전부 다 당대표 포함해서 지도부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 또 혁신위원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사퇴한 주대한 위원장, 혁신위원장이 4명을 추천을 했고 안철수계 소위 유승민계 2명씩 해서 8명인데 지금 이 마당인데 혁신위를 새롭게 뭔가 다시 그 구성해서 하려는 그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위원장이 없는 나머지 혁신위원들이 혁신안도 발표도 하고 뭐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좀 우습게 돼 버렸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없는 혁신위원 몇 명으로 지금 뭐 이거를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이건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는 거죠, 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근데 난 못 물러나겠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손학규계에서 그 지도부 쪽에, 그러니까 손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혁신위라는 게 당의 소위 바른미래당 그 외벽에 붙어 있듯이 자강을 하려는 어떤 뭔가 안을 좀 만들고 그런 혁신안을 좀 만들어내자는 것이 혁신위원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혁신위원회 각각 다 위원들이 구성이 다 배경이 있으니까 지도부 사퇴를 가지고 표결에 붙이고 안건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주대한 위원장의 사퇴한 위원장의 일성이기도 했고요. 근데 여전히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손학규 대표의 일성은 나는 이미 만신창이가 됐는데 물러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 안 올라가면 그때 뭐 이제 그만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은 조금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서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 명시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으나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때까지 10%로 올릴 보관을 반드시 찾아내려는 작정이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서로 지금 굉장히 이견이 있고 혁신위원 뭐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혁신위원 중에 한 사람이 뭐 단식 투쟁 또 하고 있고 뭐 조롱을 했다 또 뭐 그런 아니다 말렸다 뭐 이러면서 복잡하던데요. 하여튼 뭐. 한마디로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은 깨지지 말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됐.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었기 때문에 내분을 또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빨리 찬바람이 불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굉장히 아주 지엽 말단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실험 통해서 이 정당을 구성하는 어느 위원장의 질, 그다음에 사무직 당직자들의 질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집중과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한 정당이 굉장히 위험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대안 세력으로서 가능성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침묵하는 국민 다수가 자꾸 새로움에 목말라 하는 건 여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컨대 뭐 최근에 무슨 2030 세대가 뭐 자유한국당을 좋아하니 싫어하니 하지만 민주당도 특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의 가치를 빨리 찾아가는 전체 정치권의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데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의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좀 젊은 세대들이 호감을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력이 없는 거죠. 뭔가요? 그 박지원 의원 얘기대로 좀 뭔가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분이 좀 나타나는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 하여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극의 고도를 기다리며 최재천 전 의원 같은 사람 하염없이 고도를 기다리는 그 연극 있잖아요.
거의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급이 어떻게 조작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수입하나 모르겠습니다. 네. 히딩크 같이 뭐 이렇게 수입하려는 건지.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하여튼 뭐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은 정계 개편의 움직임도 있을 테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오늘 덕구 마무리하기 전에 이 주에 한 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리적인 네. 보수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또 낭만적인 정치인이기도 했고요. 정동원 의원 오늘 발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빈소에 다녀왔는데요. 너무 뜻밖이고 뭐 그래서 정말 말문이 막히고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소식이었는데요. 하여튼 좋은 곳에서 조금 영면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동원 의원이 정말로 이제 아주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소위 이제 추락한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정치인도 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고요.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야가 모두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직언하고 바른 말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MB 정권의 개국 공신이었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그런 또 정치적 입장과 성격 때문에 바른 말하고 직언하고 또 형님 이상득 의원과 또 네. 출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사실은 예. 개국 공신이었다가 대척점에 서는 이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저축은행 사건으로 뭐 10개월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엔 대부분 무죄 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깊었던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는 종편에서 방송 진행을 6개월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힘들어하셨고 그랬었는데 잘 이겨내시나 또 마포에 식당 열어서 또 재혼하시고 하면서 네. 그랬나 싶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셔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내년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정치권이 극한 대립 상황이고 서로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 총선이나 앞으로 정치권에서 좀 굉장히 좀 충분히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못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신 의원님 한 말씀 안 하십니까? 저도 이제 정두원 의원하고는 기자 때부터 알았는데 오히려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안 만났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식 좀 냈다고 해서 한번 연초에 우리 선후배들 모시고 가서 밥 사람 갔는데 정두원 의원이 그 말 하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자영업자를 해보니까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참 못한다. 이 말 한마디 딱 하나 들었고. 근데 지금 김유정 의원 말씀처럼 정두원은 정말 문제적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간에 좀 두 군데에서 다 인정할 수 있는 정치인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아주 특이한 정치인인데 그래서 오히려 양쪽에서 다 버림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저는 너무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의 극단적인 상징이 정두원 의원 같다. 그리고 방송이라서 말 못할 사연들이 저는 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참 에너제틱하고 인간적인 분이었다. 그런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 유서 내용은 공개가 안 됐죠? 네. 유가족들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 사랑한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이 재혼인데 그 전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런 저런 가정적인 그러니까 예전에 유서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유서는 가상 유서입니다. 그때 유서 내용이 뭐였냐면 자식들아 니들은 정치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둘째 근데 뭐 둘째는 너는 너무 저 방이 더러워 안 되면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서라도 널 방 청소해라. 굉장히 인간적인 주문을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면 이런 가상 유서를 갖다가 문단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좀 뭐랄까 휴머니스트고 정치에는 좀 안 맞을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맞는 이유가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좀 꼬울 수 있는 뭐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지금 우리 양극화된 정치판에서는 참 힘들죠. 그리고 또 그 지역구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선되기가 힘든 지역구였습니다. 서대문 을인데 거기서 정말 당선되려고 왜 정도는 의원이 좀 게으른데 정말 부지런했습니다. 국회의원 현역할 때는. 근데 이제 감옥에 10개월 갔다 오고 난 뒤에 사실은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배신당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참 인간적으로는 아픈 감정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밤 김재동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KBS가 작년에 580억 정도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1,000억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 프로그램에 김재동 씨 출연료만 7억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 김대중 씨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KBS에는 유능한 기자 아나운서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영방송이라 하면 지금 그렇게 그 트레이닝이 된 훌륭한 기자들이 김재동이 앉아있는 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누구나 꿈이 그겁니다. 자, 내가 KBS에 20년, 30년 민항 기자로서 했고 특종됐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가는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시사 토크 진행자입니다. 근데 저 자리를 왜 개그맨한테 줬는지. 물론 뭐 김재동 씨가 장점이 있겠죠. 근데 시청률만 봐서는 시청률도 잘 안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저 프로그램 폐지하고 다른 어떤 걸 할지 모르지만 공영방송은 시청률이나 상업적인 사람을 할 게 아니라 KBS 1TV는 광고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라고 충고하고 싶은 게 지금 숨어있는 보석 같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베테랑 기자들이. 국장은 한계가 있고 부장 몇 자리 안 되지만 논설위원, 기자 중에서 훌륭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TV 패널로 나와도 손색 없는 분들을 왜 시키고 있는지 연봉도 많은데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 저런 프로를 한다면 저는 KBS에서 정말 오래된 베테랑 기자를 좀 키워라. 외국에 보면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뽑은 것은 사실은 일부 언론에서 일본 그 인터넷 한 기사를 올릴 때 제목을 바꾸거나 이제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고 그럽니다. 일본에서 가장 그 잘 팔리는 한국 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파탄했다라든지 미국이 이 관계에 있어서는 무관심하다든지 또 혹은 혐한을 자극하는 그런 기사들이 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무슨 민낯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혹은 뭐 닥치고 반인이라는 우민화 정책 이런 제목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일관된 어떤 우익의 편 이런 편을 드는 어떤 그런 이제 언론의 기조가 매우 우려스럽다. 사실은 한일 관계의 문제는 더 잘 될 필요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한국의 기사를 일본판에 올릴 때는 일본에 맞게 다시 재조정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게 기자 정신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유정 전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지금 이 일본의 행태를 막기 위한 모함을 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반일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역사적 감정이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청와대 회동에서요. 어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한 목소리로 강조했던 건 초당적 협력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이 국가적 위기 앞에 여도, 야도, 보수도, 진보도 없어야 한다는 모두의 의지와 결의였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요. 우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자칫 내부의 싸움이 우리의 동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언론도 그리고 정치권도 국민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는